6년 전, 저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였던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였던 저는 12살에 4.25 체육단에 발탁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일하는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꽤 괜찮은 집안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를 북한에 있을 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관중들이 자유롭게 응원하고 선수들이 웃으며 뛰고 심지어 심판 판정에 항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북한에서 저는 인민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경기에서 이겼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상으로 쓸모 없어진 순간 저는 영웅에서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양의 국가대표 선수에서 목숨을 건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운동선수가 나라를 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을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2,500만 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 후 생활 총화자 합의판 모임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훈련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4.25 체육단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샤워 시설은 있었지만 온수가 나오는 건 일주일에 2~3번이었고 훈련복도 1년에 1번만 새 것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우리는 특혜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 비하면 말이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코치 동무는 항상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국의 명예를 짊어진 전사들이다. 적들남 조선과 미제에게 지는 건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다. 실제로 국제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동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 팀이 중국에 졌습니다. 주장이었던 언니는 그 후 한 달 동안 탄광에서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다른 주민들보다 나았습니다. 흰쌀밥에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수령님의 은덕이라고 매번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또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혁명적으로 살았는지, 수령님께 충성했는지 반성하고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매일 정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이기 전에 체제 선전 도구였다는 것을요. 국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축구가 좋았습니다. 공을 차는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으니까요. 필드 위에서만큼은 제가 저였습니다. 김수진이라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내 대회 결승전, 저는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후반 30분, 골을 넣기 위해 슛을 쏘는 순간 상대 수비수와 충돌했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평양의료대학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 동무가 말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당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수술 없이 깁스만 하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술 비용과 외화가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 하나를 위해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다른 동무들이 내 목까지 뛸 것이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인민의 영웅이 아니라 소모품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석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옆 병실에는 탄광사고로 다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는 수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중얼거리면서도 밤이면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퇴원할 무렵 체육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동무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새로운 배치를 받을 것이다. 24년을 바친 축구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감사 인사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의 한 체육관에서 청소부로 배치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국가대표였던 제가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실패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고장나면 버려지는 부품. 어느 날 밤 몰래 숨겨뒀던 작은 라디오로 외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남조선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설령 죽더라도 인간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탈출은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부모님과 동생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고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2017년 초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줄 돈과 중국에서 생존할 최소한의 비용이요. 저는 체육관에서 일하며 받는 배급을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청소하면서 주운 것들을 조금씩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약 1000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가끔 외국인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이 버린 신문이나 잡지를 몰래 챙겼습니다. 특히 중국 신문에서 조선족 동포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루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약 300km, 기차로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민이 무단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행증 없이는 기차도 탈 수 없었고 검문소마다 신분 확인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체육관 관리 책임자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친척 집에 물자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회령에 친척이 있는데 짐을 좀 보낼 수 있을까요? 뇌물로 제가 모은 돈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북한에서 뇌물은 공기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2017년 10월 저는 화물차에 몰래 숨어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친척 집 일을 돕기 위한 며칠간의 출장이었지만 저는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계획을 알면 부모님도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몸 조심해라. 요즘 국경 경비가 더 심해졌다던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 이틀을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흐르는 국경도시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첫날, 저는 시장 근처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신문에서 찾아낸 연락처로 연결된 조선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평양 말씨네요. 위험해요. 여기서는 함경도 사투리를 쓰세요. 그녀는 제게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해요. 보름달이라 너무 밝아요. 이틀 뒤 금음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은 아직 얼지 않았어요. 헤엄쳐서 건너야 해요. 이틀 동안 저는 강변 근처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두만강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10월 27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200m만 가면 중국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철조망이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병들이 쏩니다. 저는 옷을 모두 벗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에 들어갔습니다. 10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0m쯤 갔을 때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물속에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탐조등이 지나갈 때까지 물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100m쯤 왔을 때 다리에 뭔가 걸렸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비명을 참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측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옷을 입히고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달렸을까요? 우리는 작은 중국 마을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제 옆에는 조선족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살았어요, 아가씨. 북조선에서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 왔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에서 이틀을 쉰 후 브로커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길림성의 어느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중국인 농부의 집 헛간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만 참아요. 그동안 남조선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볼게요. 하지만 비용이 더 필요해요. 최소 5천 위안은 있어야 해요.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돈을 모으세요. 이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면 매달 1,000위안을 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돼지 먹이 주기, 밭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50대 중국 남자였는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신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집 주인이 술에 취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운동선수 시절 배웠던 호신술을 사용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반항해. 공안에 신고해버릴까? 저는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브로커를 찾아갔지만 그는 냉담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 도와줄 수 없어요.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때 탈북자 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운영하는 은밀한 쉼터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연길의 한 교회 지하실, 거기에 저 같은 탈북 여성들이 10여 명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람, 성폭행을 당한 사람, 임신한 채 버려진 사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용을 모을 동안 여기서 숨어 지내세요. 그곳에서 저는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교회 청소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2월 한국으로 가는 기회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험난합니다. 각오하세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타고 사흘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짜 중국 신분증을 들고 여행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2018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현지 조력자가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교사와 연결된 라오스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태국까지는 약 500km입니다. 하지만 정식 루트로는 갈 수 없어요. 미립국 브로커를 통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트럭 짐칸에 숨어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더운 공간에서 10시간을 버텼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정글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길로 10km만 걸으면 태국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만나면 안 돼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한밤중 정글 행군은 악몽 같았습니다.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었고 가시덤불이 피부를 찢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우리는 태국 영토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 경찰에게 잡히면 불법 입국자로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방콕 외곽의 한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요. 하지만 직접 갈 수는 없어요. 태국 경찰이 당신들을 체포할 겁니다. 대사관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태극기가 달린 서류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대사관으로 이동한 후 저는 정식으로 탈북 신청을 했습니다. 신원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2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국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도구였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지만 이곳에서는 국민이었습니다. 권리와 존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법, 한국의 문화와 법률,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당하게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북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가을 한 지역 축구 클럽에서 청소년 보조 코치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북한에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자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2025년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유소년 축구 코치가 되었고 대학교에서 체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습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강연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동생이 그립습니다. 북한 음식도 가끔 그립고 평양의 풍경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존엄과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축구장에 섭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까지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주세요.